박사님,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들이 시행이 됐나요? 이발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 제거술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왜? 저게 뭐야? 우와, 어...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어...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네. 고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뭔가요?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허... 아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을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수술의 결과가 대부분 실패했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상처에서 또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 알렉산더 먼로는 2년 동안 60명의 유방 종양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중 살아남은 인원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 앞에 놓인 운명은 암으로 죽느냐, 수술받다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뭐 수술하면 치료는커녕 저 수술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지경까지 올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뭐 없나요? 이게 수술 부작용의 심각성이 제기되던 19세기 중반 다행히 이것이 발견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줄게 됩니다. 마취겠지. 마치 이제 네, 맞습니다. 바로 마취제였습니다. 1846년 미국에서는 최초의 무통 수술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게 화합물이 에테르였습니다. 에테르를 유리 증발기에 넣어서 만든 가스를 환자에게 들이마시게 했고 목을 절개해서 혈관을 바르게 꿰면은 큰 수술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와 잘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통증을 제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소독약까지 개발되면서 무통 수술에 이어 무균 수술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할 틈도 없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몇 년 후 다시 암에 걸려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발하는구나. 그것이 바라는 거야. 이런 암의 재발에 주목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윌리엄 홀스테드였습니다. 외과학은 할스테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할스테드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존스 홉킨스의 4대 명의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레지던트라고 의사들 수련 과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무균 장갑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과연 암의 재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그걸 알면 저희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했겠죠. 재발에 대한 또 도려내는 거 아닐까요? 또 잘라내는 거? 계속 제거할 생각만 했겠죠 뭐. 맞습니다. 그가 개발한 수술법은 바로
종양 주변에 모든 조직을 떼어내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절제 부위가 엄청 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치란 뿌리부터 치료하겠다는 뜻인데 암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최대한 많이 잘라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 어디까지 자른 거예요? 너무 큰데요? 위쪽에 그린 유방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여성의 종양입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거. 이 조그만 종양뿐만 아니라 어깨뼈, 갈비뼈까지 절단하여 환자들의 외모를 끔찍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제 부위가 너무 크다. 이 수술을 통해 팔과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까지 가진 유방암 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너무 거의 무슨 미라 수준처럼 한 부분을 다 뜯어내는데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근치법으로 치료한 유방암 환자 76명 중 3년 이상을 산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너무 과도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까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이게 암의 전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의사에게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무서운데. 그런데 사실 할스타드의 이러한 수술법은 의학계에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리한 수술법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대신 종양 제거술 분야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스테드의 유방 절제술을 통해 현재 자궁암과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시행되는 변형 절제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국소 부위에 국한된 많은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수술로서 제거 가능한 암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에 집중되던 19세기 인류는 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현미경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1838년 암의 표본을 현미경으로 처음 들여다본 사람은 바로 독일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요하네스 뮬러였습니다. 뮬러는 자신이 본 것을 직접 그림으로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뮬러가 암에 대해 뭘 알게 된 것 같을까요? 모양? 세포 모양?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바로 암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게 암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역사적인 발견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암이 체내의 세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포로 이루어진 암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게 곧 암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특성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이를 일으키는데 암 환자의 90%는 바로 이런 전이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박사님, 현미경의 발견으로 암 연구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현미경으로 뮬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종양이 꼭 바깥으로 불룩 튀어나오지 않아도 몸 안에 생긴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각 세포가 일정한 모양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암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배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완전 똘똘 뭉쳐있네. 덩어리가 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 발병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간편하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판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밀러의 시대에 성립된 방법입니다. 이렇듯 현미경을 활용해 획기적인 암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암에 걸린 걸 늦게 알아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몸 안의 암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 암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의대생 에밀 그루브였습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 X선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걸 보고 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X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포를 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세포로 이루어진 암도 죽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에밀 그루브는 암 환자에게 X선을 쬐보기로 하는데 아, 엑스레이 찍듯이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X선 치료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X선 발생 장치인 진공관을 달아서 종양에 직접 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그루브의 실험 결과 약 2주가 지난 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데 X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 박사님, 그럼 X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X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X선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몸 안에 뼈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방사선은 몸속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가 시도했던 X선 치료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받았겠는데 이분? 받아야지. 이종호 선생님, 그 당시 X선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완전 핫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암 환자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엄청났어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X선 요법을 사용하는 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암에 맞는 절대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암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와중에 X선보다 더욱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 바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던 마리 마리 퀴리. 퀴리 맞습니다. 마리 퀴리가 발견한 새로운 원소 라듐이었습니다. 라듐은 우라늄 광석에 들어있는 금속 물질로 어두운 곳에서 초록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가 X선에 무려 1000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센 에너지를 암세포에 쏘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건?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홍보 포스터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암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안전한 무기는 수술, 엑스레이, 라듐입니다. 당시 라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죠? 네. 약간 기적의 치료제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듐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떠오르게 됐고 의사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라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얼굴 쪽이 생기는 암인 부경부암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여러 개의 라듐을 붙인 마스크를 만들어서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 부위 전체에 강력한 방사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괜찮나 저거?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뭐야? 이건 목 부위에 암이 생긴 환자가 라듐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무려 13개의 라듐을 꽂아서 강력한 에너지를 암이 생긴 부위에 댈 수 있도록 이런 기계까지 따로 개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더 고설량의 방사선을 쏘기 위해서 라듐을 실로 묶어서 종양에 직접 대고 꿰매기도 하고 라듐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피폭이 괜찮나요? 그러게요. 아니 주한 씨 이게 보기엔 황당해도 당신 라듐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겠어요? 네, 라듐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치약, 그리고 라듐 크림, 뭐 라듐 입욕제, 좌약. 좌약?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라듐 성분을 함유해서 출시했다는 아, 이거 걸 알 수 진- 있는 사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세계를 들썩였던 이 기적의 약은 얼마 못 가서 그 인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을 것 같아. 피폭이죠, 피폭.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사선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할 것 같아. 라듐은 인체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이 되고 몸 안에서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뿜어서 결국 뼈에 있는 골수세포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변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유발합니다. 이런 라듐의 위험성은 당시 라듐 공장에 다녔던 소녀들의 얼굴과 다리에 커다란 종양이 생긴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라듐으로 인해 생긴 무서운 부작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해로운 물질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 치료에 맞는 적절한 방사선의 양을 찾게 되었고 암세포를 죽여 암 환자를 살리는 데에는 방사선 치료가 명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체 내 깊은 곳에 생기는 뇌종양, 간암 등의 수술이 불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 안전한 방사선 전달을 위해 종양의 표적에 정확히 쏠 수 있는 정밀도도 높은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류는 암 정복에 한 발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